인간의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 1.25에서 1.5 내년에도 3차례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미국 경기가 풀린다는 것이죠. 전 세계 달러가 미국으로 빠져나갈지 걱정이 됩니다. 자, 시진핑과 오늘 정상회담 합니다. 한중 정상회담. 말이 많죠. 자, 그리고 오늘 허그데이라네요. 12월 14일 오늘은 허그데이. 소중한 사람을 안아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에 봉도사고로 실시간 검색어는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허그데이인데 목요일 첫 곡은 미스터 빅이 부르는 오큰 아저씨가 부르는 To be with you,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정봉주의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1부는 뉴스 브리핑이죠. 자, 이제 아주 고정적인 코너로 자리를 잡았어요. 한겨레 21 하영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21 하호영입니다. 예. 자, 대선 기간에 많은 그 안티 세력이 있었는데 여기 나오면서 많이 좀 줄었다고요? 아, 그런가요? 예. 이제 안티 세력이 아니라 하호영 기자를 좋아하는 팬들로만이죠. 기사 잘 쓰세요. 열심히 아셨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예. 노력한다고 잘 될 보장은 없지만. 자, 뉴스 브리핑 첫 번째 뉴스. 북미 대화의 급진전 분위기가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4개월 전서부터 5개월 전서부터 예견했죠. 그렇습니다. 2월 3월 되면 급진전돼서 대화의 분위기가 온다. 국제적인 해안. 예. 그때부터 보였죠. 그렇죠. 지식은 외부로 오지만 지혜는 안으로부터 온다. 그렇죠. 대화로 가는 분위기가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요. 틸러슨이 조건 없는 대화를 얘기했죠. 그렇죠. 본격적인 대화를 위한 사파 싸움이냐 아니면 간복이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어쨌거나 국무장관이 직접 나서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미국의 국무부 장관이면 대한민국 외무부 장관 격이고요. 외무부 장관에다가 국무총리 역할을 더한 거죠. 아하. 이야, 근데 틸러슨이 뭐라 그랬어요? 날씨 얘기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오호. 나와라 이겁니다. 그렇죠. 처음 만나면 서로 첫 번째 덕담이 날이 많이 추운데. 그렇죠. 예. 아하. 일단 만나자. 예. 당신이 원한다면 우리는 날씨 얘기를 할 수도 있다. 어허. 또 당신이 흥미를 갖는다면 우리는 테이블이 사각형인지 둥근지도 얘기할 수 있다. 이야. American joke. 그렇죠. 네. 최소한 서로 얼굴을 보고 앉아야 우리가 향후 어떻게 일을 해나갈지 로드맵을 펼치기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라면서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구애를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틸러슨 대화 제의는 2부 아빠들의 왕수다에서 자세히 할 계획이니까 간만 살짝 그렇죠. 보고. 예, 지금에서 간보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태도는? 북한의 태도는 또 아주 당당합니다. 예. 어제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이 보도를 했는데요. 예.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국방 분야 과학자하고 기술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국가 핵무력 완성을 위대한 역사적 승리라고 선언하면서 세계 최강의 핵강국으로 나가자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자, 근데 선우가 중요하죠. 네. 어느 걸 먼저 얘기했냐? 틸러슨이 먼저 얘기했냐? 김정은이 얘기했냐? 김정은이 먼저 얘기하고 틸러슨이 뒤에서 얘기한 거 아닌가? 시간 순으로 보면 김정은이 먼저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틸러슨에 대한 답변은 아직 없다. 그렇죠. 오케이. 없고요. 김정은이 있었던 자리를 보면은 군수공업대회라고 하는데요. 예. 지금까지 군수공업대회가 공개된 건 처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예. 감질나게. 네. 아하. 자, 그리고 다음 뉴스. 김태효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예. 예상은 좀 했습니다만 또 막상 영장이 기각되니까 허무하다라는 반응이 대세를 이룹니다. 예.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 전담 판사고요. 판사입니다. 객관적 증거 자료가 대체로 수집됐다. 그리고 주요 혐의 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역할 및 관여 정도가 피의자 스스로 다툴 여지가 있다. 그리고 관련된 공범들의 수사 및 재판 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관련된 공범들의 수사 및 재판 진행 상황. 이 공범이 누구냐면요. 추명호가 아니죠. 김관진 전 장관. 예, 김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인데요. 법원이 일단 스텝이 좀 꼬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내줬지 않았느냐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김관진 전 장관 석방에 따른 영향이라는 건데요. 범죄 혐의가 소명돼서 이미 소명된 상태에서 구속된 사람들도 석방이 됐는데 같은 혐의의 피의자를 구속시키는 게 부담스러웠다는 거죠. 김관진 구속적 부심 석방이 후폭풍이네요. 그렇죠. 후폭풍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더 잘못 있는 피해자들도 풀어준 마당에 예. 김태호 구속하는 게 좀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분석인데 그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이 영장이 계속 기각되는 것에 대해서는 여론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검찰발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내년 2월이 설인데 예. 이번에 법원 인사가 좀 빨리 있을 것 같다. 1월 말쯤 있을 것 같다. 예. 법원 인사를 지켜본 뒤에 영장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검찰청에서 나올 정도로. 예. 너무 대놓고 구속영장 기각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예. 사법기관 내부에서 이렇게 서로 간의 신뢰가 무너진 상황을 본다는 것은 국민들로서는 좀 많이 안타깝고 빨리 시정이 돼야 합니다. 이건. 권순호 그다음에 강부영. 오민석 부장판사 그다음 예. 강부영 판사 예. 이분들은 이제 그 내년 인사 이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변호사를 만나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예. 아니요 물어보는 거예요. 예, 저한테 물어보시는 건가요? 한참도 못 볼 수 없는 사람의 인생인데. 그렇죠. 예. 자리에 있을 때 잘하십시오. 예, 멀지 않았습니다. 예, 영장 전담 판사가 그 판사의 지위로서도 꽤 높은 자리입니다. 그럼요. 예. 영장 전담 판사가 승진의 길목에 있는데. 그렇죠. 예.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밌는 얘기했잖아요.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승진 개념으로 보지 않겠다. 예. 뭔가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순환 개념으로 보겠다. 예. 빠이빠이야. 떠나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게 맞죠. 예. 예. 하지만 당장은 굉장히 여론도 좋지 않고 그럼요. 도저히 납득하기 좀 어려운 한 달 남았습니다. 판단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한 달 남았습니다. 영장 전담 판사로서의 칼을 휘두를 날이 한 달 며칠밖에 안 남았으니까 마음대로 휘두르십시오. 어디까지 가나 한번 봅시다. 예.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최경환 의원 예.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국정원 1억을 예. 집무실에서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은요 이렇게 그 뇌물이 전달될 때는 은밀하게 주고받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돈 같은 경우에는 부총리실 집무실이라는 공적인 장소에서 예. 그것도 국정원 금고에서 5만 원짜리 뭉치를 꺼내서 만든 다발을 받았다는 진술이 있다는 건데요. 그 2014년 10월입니다.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당시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였던 예. 최경환 의원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상황이 드러난 겁니다. 당시에는 이현수 전 기조실장을 시켜서 돈을 준비시켰는데요. 국정원 금고입니다. 금고에 이렇게 돈이 많은가 봐요. 예. 금고에 보관 중이던 5만 원권 100장을 한 묶음으로 만들었고요. 예. 그 100개씩 5천만 원을 한 다발로 2다발 1억 원을 준비해서 들고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병기 전 원장이 최 의원에게 이현수 기조실장이 찾아갈 때니 한번 만나보라는 뜻까지 전달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최 의원의 사무실 접견실에서 이 가방을 전달한 것으로 검찰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방 아니에요? 두 묶음이니까 그냥 그렇죠. 봉투 두 개예요. 예, 5만 원권이니까요. 그러니까요. 만 원권이면은 뭐 좀 양이 상당한데 예. 5만 원권이 만 원권이면 가방인데 5만 원권은 200장이니까요. 예, 100장 두 묶음. 봉투 두 개. 예, 예. 또 5만 원권은 옛날 100만 원보다 좀 작아졌잖아요. 작아졌죠. 옛날 만 원짜리보다. 네. 그렇다면 이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신병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관심도 좀 높아진 예. 것 같은데요. 그 최 의원 체포동의안을 임시국회 본회의에 보고하되 표결을 위한 본회의는 추가로 열지 않기로 국회가 결정했거든요. 예. 이 말은 어떤 말씀이냐면 일단 국회 본회의까지는 최경환 의원이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지 않을 전망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22, 23일 날 본회의가 끝나면 예. 그다음 회기가 끝나니까 자동적으로 가서 검찰에 알아서 구속영장 청구하든지 예. 알아서 해라. 맞습니다. 우리에게 정치적 부담 주지 마라. 그러니까 예. 검찰이 사실은 국회에다가 잽을 딱 날린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래서 그것도 당대표 선거 있는 원내대표 선거 있는. 그렇죠. 예. 예. 서로 삽박싸움하고 있는 거죠. 네, 검찰은 이미 청구한 구속영장을 그러니까 그대로 유지합니다. 예. 그대로 유지하고 법원에 요청해서 영장 실질 심사 그러니까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오는 23일 이후 그러니까 국회가 지난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2011년 12월 24일, 25일 들어갔는데 정치인은 주로 크리스마스 날 들어가나 봐요. 그때가 들어가기 좋은 날인가요? 모르겠어요. 추워요. 많이 추워요. 많이 춥죠. 예. 그리고 최경환 의원 이거는 뭐 너무 정확하네. 근데 또 우리 권순호, 오민석, 강부영 영장 전담 판사가 증거가 충분히 소명되었고 예. 도저히 우려가 없고. 도저히 우려가 없고 증거가 다 밝혀졌는데 뭘 구속시켜갖고 수사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요. 두고 봐야죠. 예. 이것까지 그렇게 처리한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까지 포함해서요. 예, 우병우도 지금 그 구속영장 청구됐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고요. 유지혜님 안녕하세요. 정치쇼 입문합니다. 입정이에요. 입정. 입정인가요? 예, 정치쇼 입문이요. 입봉 아닌가요? 입봉. 예. 입봉도 좋아요. 예, 입봉주. 예. 자, 예봉조. 오, 봉자가 들어간 이름이 처음 나왔네요. 또 알람 맞추고 챙겨 듣는 봉도사님 목소리 고정하소서. 아이고. 자, 다음 뉴스요. 요즘 핫하죠. 예. 예, 블록체인. 가상 통화 거래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가상화폐 거래 열기가 좀 과열됐다라고 정부가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까지 뛰어든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가 어제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와 외국인의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고요. 거래소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죠. 미성년자하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안에 전면 거래를 금지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실명 확인을 거친 본인 계좌를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게 하고요. 지금도 그래요, 그거는. 예. 투기 심리 자극을 막기 위해서 은행 같은 금융기관이 가상화폐를 사거나 보유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거래소 규제를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거래소 규제 중요하죠.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해서 보안을 강화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가상화폐 거래로 거둔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요. 거래 전면 중단이나 투자 금액 제한 이런 고강도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거든요. 이게 빠져서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좀 안도하는 그런 분위기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천 봉쇄 대신에 거품 제거라고 하는 쪽으로 갔는데 거품 제거도 그러니까 미성자 이거 그 거래하는 거 제한하는 거 맞고요. 네, 맞고요. 다만 시장은 오히려 이것을 양성화로 보고 다시 들썩이고 있다. 네. 어허. 그러니까 투자 열풍이 좀 진정될지에 대한 그 전문가들의 의견은 좀 갈리는데요. 오히려 가상화폐를 허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 근데 그 가상화폐 얘기를 요즘 좀 많이 했는데 핫해갖고 개발, 채굴, 거래. 근데 우리나라가 거래 쪽으로 잔뜩 몰려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에서 기술 쪽에서 가상화폐를 개발하는 쪽으로 좀 길을 터야 된다라고도 하는 주장도 있거든요. 근데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어떻게든지 그 개발해서 그렇죠. 10위권 안에 드는 이 거래 화폐로 만들 수 있는 노력을 해라. IT 최강국 아니냐. 그렇죠. 이런 주장도 꽤 많이 나와요. 일단은 그러니까 과열은 과열대로 잡고. 일단은 지금 방향에서는 최소한의 조치로 보이긴 합니다. 최소한의 조치. 좀 더 강력한 그러니까 이게 자꾸만 투기, 사기, 그 자금 세탁 이런 건 다 잡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 대책만으로는 시장에 브레이크를 걸기는 일단은 좀 부족해 보인다는 시선이 있고요. 그리고 한국 투자자들이 정부 규제가 생각보다 세지 않다고 생각하면은 가상통화 수요가 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해외 시장보다 가상통화 가격은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현재도 지금 계속 높게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뭐 분단위 초단위로 널뛰기를 해서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 높죠. 이제 그 시카고 옵션 시장에 등재되고 거래가 되고 난 다음에 미국과 우리나라 거래 가격이 좀 비슷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자, 그리고 대검 시간이 다 됐는데 그래도 잠깐 PD 수첩 얘기를 잠깐 할까요? 그 이명박 정부 당시에 대검찰청 수뇌부가 2008년 서울중앙지검의 PD 수첩 수사팀에 기소하지 않아도 되니까 제작진을 체포하고 압수수색하라라고 지시했다는 겁줘라.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이래서는 안 됩니다. 동네 깡패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공권력을 가장한 국가 폭력이거든요. 그럼요. 이건 철저하게 좀 조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지난 12일 출범한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최우선 조사 대상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 감이 없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 동네 음식점 잘 되고 있고 정말 양심적으로 사업하고 있는데
동네 세금 안 낸다는 거에 말 안 듣고 우리가 조폭이 갖고 야 그거 책상 때려부시지 말고 뭐 점잖게 갖고 그냥 무력 시위나 한번 해. 큰 소리 한번 치고 예. 장사 못하게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국가기관이 조폭짓을 한 거예요. 그렇죠. 당시 이명박 정부가 그렇게 나섰고 검찰이 부안해동했다는 거죠. 예. 아니 거기에 무릎 꿇고 졸졸 쫓아갔다는 거죠. 뭐 그렇죠. 무슨 예. 부안해동에 멋있는 얘기 쓰지 마세요. 아닙니다. 졸졸. 자, 하영 기자님 인사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한겨레신 하영이었습니다. 네. 저희는 2부 아빠들의 왕수다로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잘했는데. 정봉재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아빠들의 왕수다. 잡음이 들어갔어요? 그 정도는 뭐 옥의 티가 아니라 티의 옥이라고 하나 할까. 일부러 그러신 것 같은데. 예. 일부러 끝났어요. 입으로 그런 거 같아요. 일부러 들어가면서 일부를 아직. 자, 아빠들의 왕수다. 정인석 한국경제신문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인설입니다. 예. 선수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아까 막 그 밖에서 선수 자료를 준비하고 계시대? 네, 항상 손수하고 있습니다. 선수하고 있어요. 네. 선수. 자, 고현준 만평 작가 리포터. 네, 안녕하십니까. 고현준입니다. 예. 아니 4.13 총선 때 같이 했어요 방송을. 네네. 그때 무척 유명한 리포터로 내가 알고 있었고 저런 사람하고 이제 방송 한번 해야 되겠다. 근데 어느 날 여기 보니까 듣보잡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분은 누구지 봤더니 제가 그때 존경했던 바로 그 리포터였던 거야. 네, 저희가 뭐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예. 24시간 365일 90주입니다. 꾸준히. 예. 그때 막 공항에서 리포터하고 그랬어요. 네네. 그러면서 지금 어디 나가세요? 해 나가세요? 다 이미 짠 사람들한테. 아니요. 처음 본 척하고.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예. 아니 그 중에서 예를 들어갖고 그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할 거예요? 뭐 그 정도는 알죠. 그래요? 진짜 안 짜고 하나요? 저는 안 짜고요. 대부분의 분들이 세팅을 하는 경우가 세팅을 많은데 하죠. 저쪽에서 오라고. 저는 아니에요. 여기는 알겠습니다. 짜지 않고 세팅을 했다? 아니야? 아니 이거 현장에서 저랑 같이 전화하지 않았지만 딴 사람이 해줬다. 아예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예.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너무 재미없잖아요. 예. 현장성이 근데 없으니까. 헤드밴드를 왜 했어요? 오늘 뭐 이게 예. 오늘 머리에 왁스를 발라가지고 BTS예요? 내려가면 안 돼. 요렇게 쓰면 좀 없어 눌리죠. 보일까봐. 눌려요, 눌려. 머리 망가지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거 왜 안 쓰는지 알겠죠? 헤어스타일 때문에. 예, 날마다 이거 몇만 원씩 주고 하는 거예요. 아침에. 돈을 드린 거예요? 그럼요. 안 드린 거하고 똑같죠? 자, 아빠들의 왕수다. 지난주 반응 좋았어요. 너무 재밌다고. 예. 우리 집사람이 댓글 올렸어요. 저희도 항상 씁니다. 예. 자, 첫 번째 뉴스. 손수 변호사님. 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대화 녹음 파일이 공개됐다. 그렇습니다. 결정타예요 또. 야, 이게 재판이 막바지 아니겠습니까? 예. 네, 이제 구형을 하고 결심 공판이 진행이 되면 이제 다음 단계는 선고인데요. 굉장히 재판 후반부에 늦은 리얼한. 시기에 예. 공개됐어요. 네, 결정. 판사에게 아주 강인한 인상을 줄 수 있는. 이게 원래는 이게 증거 조사거든요. 예. 이게 재판 초반부에 해야 됩니다. 음. 그런데 훨씬 먼저 했어야 되는데 이게 최순실 씨 측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이제야 한 거예요. 뭐냐면 이 녹음 파일을 그 검찰이 입수하는 과정에 불법이 있다,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 계속해가지고 이제 그 문제 제기를 해서 이제서야 열린 건데 예. 이게 일각에서는 이거 검찰이 최순실 씨 망신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비장의 무기를 이제 공개한 거 아니냐라고 하고 보통 있는데 항상 그 국민들의 분노 지수를 네. 막판에 끌어올려야 되니까 그런 거 근데 아닌가요? 이게 전략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원래는 그 순서대로 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최순실 씨 측에서는 오히려 이게 이렇게 되고 말았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내용들을 살펴보기 전에 이게 그러면 모든 재판에서 녹음 자료 있으면 다 재생을 하나? 틀어보나? 궁금하실 분들 계실 텐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원칙은 이게 증거조사의 그런 내용들이 형사소송 규칙에 있는데 증거를 쭉 이제 이렇게 네. 검찰 측에서 증거를 항목을 쭉 내면 네. 그 변호사 측에서 부동의하게 되면 그 증거를 채택을 네.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조사하게 되는데 역시 그 살아있는 경험에 의해서 생생하네 아직까지. 예. 네, 증거를 내면 다 받아들이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네. 이 녹음 파일은요. 녹음 자료의 증거 조사는 재생해서 청취하는 방법으로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다 들어보는 건데 보통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녹취록으로
다 풀어서 네, 녹취록으로 예. 검사가 서면으로 제 절장에서 써서. 내는 걸로 그냥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워낙에 중대한 사건이고 또 그리고 이 녹음 자료의 입수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결국은 다 이제 방청석에서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청취를 한 거죠. 아하. 중요한 게 또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내용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었죠. 들어봤어요. 어제 뭐 TV를 통해서 나왔었죠. 사실 글로 보는 것보다 진짜 이게 녹음 리얼하죠. 내용이 와 정말 이런 일이 있었나 싶을 어. 정도로 필이 살아있더만요. 그렇습니다. 아니, 좀 이거 끝나고 한번 들어봐야겠는데. 아니 누가 봐도 이거는 누가 봐도 최순실 씨가 회의의 주재자예요. 그래서 대장이지, 실제로 대장. 아니 해외 그럼 이럴 네. 때면 우리 PD님은 이런 걸 딱 준비하고 쫙 한번 중간에 틀어주면 좋을 텐데. PD가 바빠요 근데. 고현준 만평 작가님께서 제가 볼 때는 성대모사를 한번 해주시죠. 무슨 성대모사? 성대모사 뭐예요? 성대모사 못해요? 정호성 여기 연대 나왔어요. 연대 전혀 그런데 안 나왔어요. 저는. 네. 이게 내용이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죄송합니다. 최순실 전 대통령이라고 할 뻔했어요.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오, 섹시해.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나가는데 예. 그 전에 그냥 나가면 이거 좀 밋밋하다. 그러니 이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거기서 이야기를 하고 나가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최순실 씨가 코치를 하죠. 오. 그래서 실제로 정호성하고 셋이 있는데. 전화로 네. 실제로 회의가 열립니다. 3자 전화가 이루어졌어요? 3자 통화도 있죠. 네, 3자 통화가 있나? 예. 아니 세 명이 어쨌든, 대화가 있죠. 대화가. 대화죠. 예, 통화가 아니라. 예. 네. 그리고 경제 부흥이라는 단어를 쓰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좋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 부흥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그게 정말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에 들어갑니다. 웃긴 이게 게 4대 국정기조 중에 하나였죠. 그렇습니다. 경제부. 그러니까 저녁에 있는 삶 그거 장대 손학규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오, 맞아요. 그거는 예. 기사로 봤어요. 거기다 뒤에다 대고 그럼 어떻게 하냐면 경제부흥을 너무 좋겠다 그랬더니 경제부흥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누가? 최순실이. 그건 너무 좋아. 그게 바로 그냥 정해져 버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정호성 전 비서관이 옆에서 계속해서 그러면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뭔가 지시사항을 받고 그걸 정리하는 듯한 느낌이 계속 들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좋다 그러고. 이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희끼리 얘기할 때 우리 봉도사께서 최순실 역할이고 네. 저희는 뭐 백날 떠들어봤자 한마디 하시면 그거 좋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거기까지면 박근혜 전 대통령인가요, 그럼? 아니 난 안 할래 그거. 아니 그럼 이제 우리가 다 사람이 정리해갖고- 맡은 역할별로 되면 다, 안 되는데. 다 정리해갖고 나가면 PD가 하지 마요. 그럼 네. 실제로 정우성 전 비서관이 최순실 씨와 통화하면서요. 톤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톤을 어떤 식으로 이게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톤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습니까? 라는 것까지 질문을 하는 거고요. 이야. 구체적인 것까지 이제 방침을 듣고 그에 따라 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 굉장히 큰 충격일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또 최순실 씨가 정치에도 상당 부분 관여라기보다는 정치에 관련된 그런 그 의견도 피력을 하는데요. 당시 야당이 예산안 처리 협조하지 않는 상황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대통령도 그에 따라서 이제 비판 메시지를 내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참 그 내용은 직접 들어보시면 참 경악할 만한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최순실 씨의 변호인이 이경재 변호사잖아요. 예. 어제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법정에서. 아니 이거는 최 씨의 정치적 식견을 받아들여가지고 조언을 구한 거에 불과하다라고 예. 말을 했고요. 또 이게 최순실 씨의 아이디어에 따라서 국정기소를 정했다는 이거는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당선시킨 유권자들을 모독하는 것에 가깝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리고 또 녹음을 듣고 나서요. 다 같이 듣고 나서 아니 이게 목소리만 듣고 누가 말한 건지 어떻게 하냐? 라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판장은 누가 들어도 그냥 알겠는데. 듣자라고 해서 들었습니다. 이게 이경재 변호사 입장에서도 물론 변호사가 변호 활동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고 나중에 객관적으로 볼 때는 너무 무리한 거 아니냐, 말도 안 된다라는 비판받아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만 변호사들 그런 변론할 네. 때 민망하지 않아요? 민망하죠. 네. 민망합니다. 네. 그럴 하지만 것 뭐 같아요. 민망하더라도 일단은 일은 하는 의뢰인. 건데 변호사의 임무잖아요. 책무잖아요. 게다가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최순실 씨 의뢰인이 바로 옆에 있잖아요. 더 민망하지만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거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지만 결국 수임료를 주는 사람은 이쪽이니까. 그러니까요. 네. 하지만 그에 대해서 민망한 일을 했다라고 비판하고 비난할 자유와 자격은 청취자분들에게
있죠.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다 사임했잖아요. 그래서 뭐 국선 변호인으로 뭐 선정됐다고 하는데 네. 뭐 그래도 이경재 변호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잖아요. 저는 뭐가 됐든 어찌 됐든 간에 그냥 변호사로서는 열심히 하는구나. 자신의 생각이 역할을 들어요. 한다. 자신의 직업 활동을 한다. 최순실 씨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검찰이 내가 국정농단 했다는 전제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 말이 안 되고 대통령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자기 국정 철학이 있다. 검찰이 대한민국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다라고 말했는데 어제 그 녹음 듣고 나서 바로 하기에는 너무 좀 이것도 민망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그 녹음 파일 중에 뭐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최순실 씨가 뭐 그거를 해서 딱 해가지고 그거를 막 어렵게 거의 거시기 수준을 계속 말하는데 정호성 전 비서관을 다 알아듣더라고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도 말을 그렇게 하잖아요. 비슷하게 했죠. 그러니까 예. 두 사람 좀 닮아갔나 봐요. 근데 정호성 비서관은 그걸 알아듣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내용이 대단하죠. 딱 그 떠오르는 게 박지만 씨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뭐요? 마치 최태민 씨와 최순 씨를 만나면 누나가 최면에 걸린 것 같다. 최면에 걸린 것 같다. 정상적인 판단을 못한다. 그런데 또 이 샤머니즘 이런 데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한 번 최면에 걸리면 그 사람을 보기만 해도 최면에 걸린다. 잔상 같은 게 있을 테니까. 예, 얼마 전에 영화 겟아웃 보셨잖아요. 겟아웃. 겟아웃 보셨나요? 좀 봤습니다. 예, 거기 보게 되면 그 자기를 최면에 빠뜨려갖고 뇌를 바꾸는 그 여자, 딸의 엄마, 그 여자 눈을 안 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죠. 커피 잔 소리 안 들으려고 그러고 그거만 듣는 순간 딱 최면에 그쪽으로 빠지니까. 빠져드니까. 예, 그리고 외국의 언론에서 그랬잖아요. 샤머니즘 스캔들. 한국이. 네. 그러니까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그랬잖아요. 대를 이은 교주고 거기에 빠져 있는 신자나 다름이 없다. 라고 추정이 된다. 라는 걸 라고 우리가 전하는 거죠. 다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런 설이 있다. 그런 예. 설이 있죠. 예. 그런 걸 썰이라 그러죠. 썰. 예, 저도 그런 인설이고요. 설이라 그러면 이월이죠. 설은 2월에 오니까. 네. 가끔 이런도 있습니다. 가끔 이런도 있어요. 아니 올해 이제 내년 2월이라고. 그런가요? 방송이 이렇게 산으로 가는군요. 그럼 다시 끌어내면 이제 바다로 가야죠. 자, 그럼 오늘 최순실 결심 공판 검찰 구형 얼마나 예상하십니까? 손소 변호사님. 제가 제일 늦게 한번 말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역시. 그게 완전 결정타니까. 자, 우리 그 아마추어 분들 제일 아마추어는 저부터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10시부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정설. 예, 예. 이거 정말 제가 얘기하는 건 설에 불과하니까. 예. 그 18개 혐의요? 그렇죠. 검찰은 무조건 세게 부를 거로 생각하는데요. 예. 무기징역 저는 부를 거로 생각합니다. 아, 무기징역. 검찰의 구형이? 구형이죠. 구형 어디까지나 구형. 저는 그 장시호 씨의 곱하기 10. 뭐 그 그러면 정도 15년. 뭐 2년 15년에서 6개월이었으니까 20년 20년 뭐 21년 그렇게까지는 사이에요. 하나 찍으세요. 난 20년 할게요. 저는 15년이요. 15년. 20년 구형은 잘 안 나와요. 그래요? 예. 그런 걸 모르니까. 예. 한번 갔다 와보세요. 전 15년 구형이요. 저는 안 갈래요. 손소 변호사님. 저도 15년 하려고 했는데 예. 먼저 하셔가지고 아, 선수를 역시. 뺏겼습니다. 그러면 15년에 법정에 갔다 온 사람들이 낫네. 15년이 이건 재판부로 맡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20년, 25년 구형은 뱅간에서 안 나와요. 그러려면 네. 15년이 넘어가는 순간 아까 그냥 저기서 차라리 무기징역이 나는. 무기로 때리는데 무기로 구형을 하는데 무기 구형은 무척 이례적이에요. 암만 이게 죄의 혐의가 커도 그리고 15년 준 다음에 법원에다 맡기는 거죠. 무기를 때리든 15년을 때리든 알아서 하세요. 오늘 검사가 이제 의견을 밝히고 이제 구형을 하게 되는데 이제 구형은 형을 구한다 이런 뜻이죠. 네네, 이게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선고인 줄 아시죠? 선고인 줄 알아요. 아. 판이 그 결정이 난 줄 알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네네. 구형을 하면 2, 3주 뒤에 그렇죠. 선고. 그렇죠. 진짜 이제 형을 네, 내리는 거죠. 맞습니다. 선고는 뭐지? 선고. 선고 공판. 예. 아, 근데 선고. 사실 결심 공판이란 말 때문에 다들 혼란스러워요. 그렇죠. 오늘 끝낸다. 오늘 마지막이고 결론. 이건 진짜 구형 거기, 공판이라고 이름 바꿔야 돼요. 일심 구형 검찰이 선고는 구형하는 아니고 일심 거죠. 선고. 오늘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네. 예, 오늘 구형. 그래서 오늘은- 15년. 네, 오늘 검사가 최순실 씨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좀 비난 또는 이제 그 지적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최순실 씨도 직접 본인의 그 최종 발언을 할 텐데 예. 최후 진술할 텐데 어떻게 변명할지 궁금합니다. 뭘 궁금해요? 안 궁금한가요? 맨날 궁금한 걸 어떻게 네. 할지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추가 정말 주목됩니다. 기자들도 할 예. 얘기 없으면 정말 항상 궁금해요. 귀추가 아니, 이런 주목됩니다. 거는 종편 예. 가서 하세요. 여기서 네. 그냥. 아니 정말 궁금해서 그래요. 오늘 예. 진짜 궁금해요? 네. 얘기해 줄까요? 네. 최순실 감옥 가고 오래 사세요 그냥. 영원히 쭉 최순실 forever in 감옥. 아니 최순실이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하다. 최순실 씨가 최순실이 최후 발언. 저도 궁금해요. 예, 궁금합니다. 예, 궁금해요. 자, 다음 뉴스.
틸러슨 발언 대화로 관한 정인설 기자님 제가 이게 6개월 전서부터 연말 연초 되면 급격하게 대화의 분위기로 바뀔 것이다. 맞습니다. 그 봉도사님의 예언이 그대로 적중했고요. 그동안 이제 북한 미국과 삿바싸움 했어요. 대화할 거면 조건 하나 맞춰라. 미국이 얘기한 거는 북한 니들 현 상태에서 핵 동결하고 도발 중단해라. 그러면 대화할게라고 했고 북한은 아니다. 그럼 우리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주면 우리 같이 대화하자라고 했는데 이런 전제 조건이 있었는데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without precondition 아무 전제 조건 없이 without precondition 대화하자라고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 실제 이제 여기 동남아에서 조세뷴하고 북한 인사하고 만나거든요. 거기서 그리고 얼마 전에 유엔 사무차장이 갔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대화 조건을 조율한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왔는데 오늘 아침에 좀 김 빠진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북에서 미 백악관 대변인이 현 상태에서 북한하고 대화할 때가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거든요. 이거 뭔가 투트랙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시각이 있어요. 첫째는 조율된 미국의 자기 역할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백악관이나 국방부는 군사적 옵션, 압박, 제재 얘기하고요. 국무부는 대화 얘기하고 관여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상황에 따라 뭘 강조할 것이냐 중요한데 이전에도 틸러슨이 대화할 수 있는 두세 개의 채널이 있다. 가동하고 있다. 이렇게 서너 개의 가동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때 또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꼬마 락앤맨과는 대화하는 거는 시간 낭비다라고 그냥 뭉겼거든요. 트위터로. 근데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 이유는 어제 미 공화당의 텃밭인 알라바마주에서 완전히 참패를 했거든요. 참패를 했죠. 그리고 공식적으로 트럼프가 지지 선언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지지 선언 했지만 그 전엔 지금 와서는 이제 나는 그 사람 모아본가 아니고 다른 상대편을 내가 지지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죠. 질줄 알았다. 네, 내가 지지한 후보가 아니 경선에서 이어서 내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얍삽해. 아니 이런 거랑 똑같아요. 그 김태호 그 구속영장 청구한 검사가 구속영장 기각되니까 사실은 나는 구속영장 기각을 청구했다 그러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오직 내년에 중간선거 거기에만 가 있어요. 근데 대북 한반도 가지고 지금 될 듯 한데 이게 약간 중요한 위치에서 약간씩 떨어져 가고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거죠. 뭐 이스라엘 예루살렘 발언도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상원이 51대 49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공화당이 51이고 민주당이 49. 거의 턱 밑까지 치고 올라왔거든요. 이런 게 상당히 압박,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북미 대화가 될 것이냐. 저는 아직은 또 계속 밀당을 할 것 같다. 당분간. 저는 그렇게 그런데 생각합니다. 이제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얼마 전에 괌이 사정권이다 그러니까 괌 주민들이 막 피켓 시위를 하고 그랬잖아요. 네. 미국에서 독립하자고. 그러니까 주민들은 둘 간의 정치적 역학관계가 어찌 됐든지 간에 미국이 사정권으로 들어오는 ICBM을 개발했다라고 하는 게 일상에서 불안한 거거든요. 그게 왜 이렇게 넌 불안한 정치에 트럼프 이런 비판하지? 아니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일단 김정은은 전 적성 국가고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비판하면 소용이 없어. 그런데 이걸 자꾸 이런 상황으로 갖고 가는 트럼프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우리 이거 방송 듣고 있는데 재미없어 자꾸만 다른 청취자가 틀면 방송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PD가 나가면서 내일 그만 오세요. 빠이빠이. 야, 그럼 저는 땡큐 그러고 가죠. 오늘 흥이 많이 오르셨는데. 그러니까요. 예. 아니, 아까 제가 왜 그랬냐, 일부에서. 네. 영장 전담 판사 내년 2월인데 인사가 빨라졌고 1월 말쯤 할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2달 남았다. 2달 안 남았어요. 10월 다 간 거예요, 이제. 검찰 내부에서 전담 판사 바뀐 다음 수사한다는 얘기가 파다해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사실 그건 코미디 아닌가요? 영장 전담 판사 인사에 따라서 검찰 수사 일정이 바뀌고 이러면 그러니까 이건 법원 정신 차려야죠. 법원 그런 개혁의 건가요? 한 사례예요. 영장 전담 판사를 정말 영장 전담 위원회나 이런 걸 만들었고 하든지 어쨌든 그래서 대화는 지금 계속 진행이 하려고 그냥 미국에서 첫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물밑 조건 대화 없이. 조건 없이라는 얘기를 처음 한 거죠. 사실 미 고위 인사가 한 거는 처음이죠. 사실. 그는 지난번에 틸러슨이 대화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가 트럼프하고 IQ 지능지수 싸움까지 갔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이제 틸러슨이 그 사임이 이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 대화파니까 틸러슨 같은 경우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강경파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뭐 폼페이오 CIA 국장이 차기 국무장관이다. 니키 헬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차기 국무장관 후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같으면 그럼 당장 그 해임을 시켰을 텐데 왜 해임을 안 시키지? 이러고 문제 제기하는 또 전문가들도 있어요. 이거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한쪽은 강경, 한쪽은 대화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뭘 강조하느냐만 하는 거죠. 예. 정말 그렇게 이견이 있고 뭔가 메시지가 혼선이 생기고 정책적으로도 혼란이 생긴다면은 미국이 그냥 두겠습니까? 자체적으로 정리를 하겠죠. 또 트럼프가 한승질 하잖아. You fire! 하면 끝이죠. 이게 전공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애초부터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기로 계획을 하고 한 건지 아니면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괜찮네? 라고 해서 계속 활용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요. 늘 양수겸령을 치시네. 추위가 주목 때 정말 궁금하죠. 원래 정치는 그거 아니에요? 트럼프의 마음이 궁금합니다. 예. 아니 그런데 정말 트럼프가 보기에 틸러슨이 자기와 다른 입장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벌써 해고시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왜 자꾸 우리 끝날 때가 됐어요 벌써? 시간 잘 가네요. 예. 방송이 기가 막히게 재밌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틸러슨이 아니라 트럼프. 우리 거 하는 거 보고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청취자의 마음도 궁금합니다. 예, 귀추가 주목됩니다. 귀추가 주목됩니다. 예. 15년 얘기했어요? 네, 다 했죠. 다 했어요. 예. 자, 저 광고 듣고 3부에 돌아오겠습니다. 홍봉대 정치쇼 3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아빠들의 왕수다. 정인설 한국경제신문 기자, 손소 변호사, 고현준 만평 작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안내 말씀입니다. 오늘 11시 기준으로 거제, 창원, 울산, 부산 지역에 건조 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여기는 또 지난번 또 지진까지 난 지역이었었는데요. 저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여기. 어디 지역이에요? 저 창원입니다. 지역구라고 그래서 현역 의원인 줄 알았어요. 출마 준비하시는 줄 알았어요. 예. 지역 주재 기자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건조 경보가 발효되었고요. 화기 취급할 때 각별히 주의하시고요. 산에서는 성냥이나 담배 같은 영양성 물질을 소지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불 발견하면 즉시 119 신고고요. 그리고 이럴 때 정말 조심해 주셔야 되는 게 혹시라도 화재가 나게 되면 지금 가뜩이나 초우도 안 좋은 소방관 이런 분들 이 날씨 추운데 물하고 싸워요. 다 얼어버려요 몸이. 그렇죠. 그래서 화재 나지 않게 조심하고 또 우리 주위에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공무원들 그리고 공무원 인상 반대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 좀 만성이 마시고요. 진짜 깨알 같네요. 자, 빠지질 않아요. 아빠들 왕수다 너무 재밌고 유익해요. 아니 이게 정치적 입장을 떠나고 이번에 9,450명인가요? 9천 그 중앙직 공무원. 네. 이분들 다 현장직 공무원이에요. 네. 교사, 그다음 경찰관, 소방. 9,475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택배요. 택배명. 9,400 한 50명에서 75명. 50에서 500 줄다리기 하다가 75명. 중간으로 하자. 9,475. 9,475명. 전국적으로 24,475명. 지방직, 그다음에 다 보직 포함해서. 다 포함해서. 그분들 다 현장직이에요. 예. 그래서 새롭게 공무원 되시는 분들도 또 국민에서 열심히 활동해 주시고요. 자, 다음 이슈. 어제 정부가 전월세 난민 정책을 위한 정책, 뭐 이렇게 얘기해서는 임대 활성화 대책이라고 했죠. 예. 전세 월세 사시는 분들의 두 가지 항상 두려움이 있잖아요. 떠나야 한다라는 거, 다른 데로 이사 가야 한다는 거, 그리고 이사 가기 싫으면 보증금을 올려주거나 월세를 올려줘야 되거나 이 두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이걸 좀 막아주기 위해서 원래 전월세 상한제 이거 자체가 이제 전월세 금을 좀 못 올리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계약갱신 청구권,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나오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정부는 어제 이걸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했어요. 집주인들이 그러니까 임대 사업자 맞죠. 집주인들이 임대 사업자들이 이런 형태로 가게 하자라고 해서 등록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혜택을 줄 테니까 요 의무를 지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간 5% 이상 못 올리게 하고 전월세 보증금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4년, 8년 이렇게 유지를 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4년 지금은 계약 기간이 보통 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4년은 이사 안 가고 해주고 8년을 하면 더 많은 혜택을 주다니까 8년간은 세입자들은 또 이사 가지 않게 해주는 그런 효과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 지금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비율이 12%, 1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전체 임대사업자 중에. 그러니까 이 사업자를 등록을 하게 하는데 여러 가지 당근을 줬습니다. 근데 이 당근으로 과연
등록을 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들이 등록을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좀 엇갈리는 거죠. 기존의 집주인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세금 때문이죠. 세금이죠. 또 건강보험료가 확 오를 수가 있습니다. 보험료는 또 세금 따라 같이 연동해서 오르는 거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이제 그리고 세금을 그냥 뺏기는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금은 다 다시 나한테 돌아오거든요. 낸 세금들이. 근데 이제 주로 그 집주인들이 그 임대사업자 등록하게 되면 이제 임대사업자는 세금이 좀 높더라고요. 그렇죠. 예. 세금도 높고 결국 자기 소득이 노출되니까 그런 걸 좀 그 두려움이 제일 크죠. 거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소득세도 요것만 해서 내는 게 아니라 보통 종합소득세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소득과 그렇죠. 포함해서 다른 소득까지 합해서 누진이 되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명 과표라고 하죠. 이 과표가 올라가니까 이게 두려운 거죠. 사실 그래서 많이 이렇게 등록을 하면 그만큼 세금을 깎아줄게. 아까 손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건보료를 깎아줄게라고 이번에 제시를 했어요.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 원이 초과한 사람들 원래 지금 부과를 했고요. 그렇죠. 2천만 원 이하인 사람은 원래 내년까지만 일몰 해서 이제 2018년까지 그 세금을 안 걷고 그 이유는 원래 세금을 걷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걸 연장을 해준 거죠. 그래서 등록을 해라라고 하면 이제 많은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뭐 한 1,303 연간 임대소득이 1,330만 원까지는 등록을 하면 거의 뭐 건보료나 세금이 오른 거 없이 그런 혜택이 있으니까 등록을 하면 다만 아까 얘기 등록하면 전월세 상한제 준하는 연 5%만큼밖에 안 올리고 최소 4년 아니면 8년 정도의 그 계약 기간은 유지해라. 동시에 이래서 전월세 어떤 난민들을 위해서 좀 보호를 해주는 대책이 같이 병행이 된 거죠. 반응은 어때요? 크게 사람마다 엇갈리는데 제가 보기엔 예. 그거 같아요. 이번에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세금 혜택, 세금이라는 게 재산세, 소득세, 양도세거든요. 제일 큰 게 양도세입니다. 근데 양도세 같은 경우 혜택을 주는 그 기준이 6억 원 이하, 지금도 6억 원 이하여야 돼요. 근데 이걸 계속 유지를 했어요. 근데 이제 강남권에 이제 집이 있는 사람들은 6억 원 공시지가 기준이긴 하지만 실거래가는 8억 원 이상이겠죠. 예. 그 이상인 주택들이 많으니까 그 대부분이 다음에 그렇죠. 해당 사항이 예.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강남 3구라고 하는 뭐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있는 사람들을 볼 때는 등록할 메리트가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외에 사실은 거기가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외 다른 주택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 노년에 은퇴를 하고 임대소득으로 좀 용돈을 벌고 있는 분들은 등록할 만한 충분한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보료 폭탄이 제일 무섭거든요. 하긴 다달이 나가는 돈이 피부 양자 거니까. 내지는 네. 지역가입자로 지금 돼 있는데 이 임대소득이 이제 2천만 원, 1,330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에 걸리면 자칫 잘못하면 건보료 폭탄을 맞게 되거든요. 그래서 임대사업 등록을 하게 될 텐데 이제 주로 이제 지역별로 온도차가 나는 것 같고 특히나 이제 항상 집값 불안의 진원지가 항상 강남 3구잖아요. 그렇죠. 여기에는 좀 잡기가 힘든 것 아니냐라는 게 전문가들의 좀 공통적인 의견인 것 같아요. 어제 김현미 장관 처음 나와가지고 일종의 그 모두 발언 비슷하게 할 때 그 전월세 난민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게 근데 확 와닿던데요, 진짜. 전월세 난민. 그러니까- 그게 이번 처음 쓴 표현인데. 그러니까 어디 그 난민이라 함은 뭐 본인이 의탁할 나라가 없거나 아니면 보트피플이죠, 보트피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난민이라고 하는데 이 대한민국에는 전월세 난민이라는 것이 있다. 뭐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정책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그 난민이 있는 나라가 좋은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게 확 와닿더라고요. 그동안 실제로 2012년부터 16년까지 소득이 한 8% 정도 올랐다라고요. 국민 전체적 평균 소득이. 근데 그 전세 가격은 얼마나 올랐냐면요. 52% 올랐답니다. 그리고 집값, 그러니까 다들 집 살려고 매매값은 그러는 거야. 22%. 아, 그러니까 소득을 훨씬 뛰어넘은 수준의 전세값이 오르니까 미친 전세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필요해서 이렇게 나온 거죠. 의식주니까 준대 이게. 이게 전세가 집값보다 훨씬 많이 올랐다, 2배 이상 올랐다라고 그렇죠. 한다면은 사실 집을 사려는 수요보다 일단 전세 수요가 더 많다는 얘긴데요. 단순하게 그렇죠. 보자면 예. 그게 결국은 그럼 집값이 오르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건가요? 대부분 그게 연동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가 전세라는 제도잖아요. 옛날에 이제 고금리 시대 때문에 있는데 전세 끼고 사잖아요, 집을. 대부분. 네. 그래서 그리고 갭투자도 전세 사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그 싼 주거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달이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전세는 있다가 집은 사갖고 잘못 사갖고 그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손해를 보는데 전세는 돌려받는 전세는 거니까. 돌려받잖아요. 그리고 다달이 내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금리 이런 게 싸고 그러니까 그 전세 끼고 이제 집을 사고 그랬던 사람들은 금리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조금씩 돈을 갚으면서 그 반전세. 네. 월세를 또 월세로 확 못 돌리죠. 돈을 돌려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반전세로 돌리고. 그럼 사는 사람들은 반전세로 그러니까 전세 물량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저금리 시대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죠. 줄어드니까 전세를 찾아 떠나니까 전세 원하는 사람들 많고 물량 상대적으로 점점 줄어들고. 역시 수요와 공급. 예. 그러니까 전세값이 뜨는 거죠. 그 전세에 들어가는 돈은 결국 내가 다시 돌려받을 돈이니까. 그냥 손소 변호사님 자가 소유인 게 금방 티나잖아요. 저도 뭐 전세 월세 다 해봤습니다. 네. 예, 그러면. 자, 세입자 입장에서 2년마다 오른 집세, 전월세 상한제는 왜 빨리 안 되나 이제 이런 심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렇죠. 세입자 심정에서는 박수를 치는 정책 아니에요? 지금 10명 중 4명 이상이 지금 전월세를 살고 있다라고 나오는데요. 그 전월세 상한제를 직접 못하는 거는 약간 이제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게 있어서 일단 2020년까지는 이렇게 간접적인 방식으로 해보고 그때 가서도 전월세 가격이 안정이 안 되면 말씀하신 대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제 이걸 직접적으로 해보는 거죠. 이번 가장 이제 핵심은 이번에 집을 2채 이상 가지신 분들이 임대소득자들이 집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대책을 보고 과연 임대사업주로 등록을 할 거냐 아니면 집을 4월부터 이제 양도세가 중과세 되잖아요. 그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처분을 할 거냐, 아니면 자녀에게 증여를 할 거냐, 아니면 버티기를 할 거냐 끝까지 이 4가지 사지선다 중에 하나를 고를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저는 이렇게 등쳐서 잡아라를 딱 외울 수 있어요. 등쳐서 잡아라. 등쳐서 잡아라.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애들은 꼭 저런 걸 해요. 등록?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 공부 잘하는 애들. 1번이 정부에서 원하는 임대사업주로 등록. 그다음 처분. 자녀에게 증여, 자녀에게 증여, 잡어. 등쳐 잡아라. 등쳐 잡어. 자녀에게 증여, 버는 버티기. 등쳐 잡어. 이거 넷 중에 하나인데. 등쳐 잡어 이러는 게 더 힘들다. 이거 직접 만든 좋아해요, 등쳐 잡어. 만들어 봤어요. 만들죠. 그러니까 정부가 원하는 순서대로. 대학은 어디 나왔어요? 저요? 예. 그냥 서울에 있는 대학 인서울. 인서울. 정인서를 정시에 그러니까 인서울을 정시에 들어갔다. 아니 저 재수했습니다. 아니야 정시. 재수해서 정시에 들어갔네. 정식으로 그러니까 정인설 딱 맞네. 그러네요. 정문으로. 이런 대로 살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원하는 순서예요. 1번. 등록해라. 아니면 처분해라. 아니면 그다음 3, 4번은 원하지 않는 방향이에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도 그거 좋아요. 왜 그러냐면 세금 많이 내거든요. 많이 냅니다. 근데 이제 한 40% 내죠? 예. 근데 증여세 많이 그 공제가 되잖아요. 공제가 되긴 하죠. 양도세에 비해서. 그 기간별로 공제가 있습니다. 꼼수들이 생겨요. 그래서 항소가 안 하고 근데- 증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증여세가 공제가 돼요? 모든 세금에다 공제 부분이 있죠. 네. 그럼요. 자, 김영란님 2년 허덕이며 돈을 모아도 전세금도 못 올려주는 게 올려주는 게 현실입니다. 이분 말씀이 뭐냐면 2억짜리 전세를 살았는데 한 5천만 원이나 1억 정도 확 올려버리거든요. 아까 50% 올랐다잖아요. 그러니까 55%. 그러면 전세금 못 올려줘갖고 또 싼 전세로 또 이사 가야 돼요. 그러니까 2년 내내 돈을 모으고 아껴 살아도 그 전세금 올린 그 폭을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지난달 말에 주거복지 로드맵이라고 해서 5년간 앞으로 5년간 100만 채 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공급이 제 늘리게요. 얘기인데 저희 갑자기 전세금을 6천만 원 올려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6천만 원이요? 그래갖고 저는 약 오르고 화나서 빚내서 집을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계속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오를 거면 어차피 집 산다. 뭐 언젠가 살 거 지금 빚이라도 내서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빚을 내기가 조금 용이했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게 산 사람들이 많은데 금리가 오른대. 아우 미치겠네. 오늘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렸죠. 아니 내년 3번 더 올린대요. 진짜 1번이요? 세 번.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앞으로 333이에요. 그래갖고 집값은 올랐어요 조금? 약간 오른 것 같긴 해요. 자, 김정님, 김주용님, 전 15년 전 받던 월급을 아직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웃으면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그리고 특히 이게 수도권에 몰려있고 지방은 또 공실이 엄청나요. 미분양 물량도 많죠. 미분양 물량도 많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지금 개헌하는데 지방 정부 차원에서 그러니까
지방 분권 시대를 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갖고 지방에 좋은 일자리 있고 살기 좋고 그러게 되면 지방 아파트 싸잖아요. 근데 왜 안 사냐면 일자리가 없으니까. 일자리가 없고 또 그 교육 문제 때문에 교육 또 문제 때문에. 많이들 그 딸막거리시는데 결국 딸막거리는 거. 아니 그 내려갈까 말까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게 딸막거리는 거예요? 처음 들었습니다. 딸막. 어디 사투리예요? 아니 제 말이에요. 등쳐 잡자 같은 거야. 신조어를 잡아. 아. 딸막. 아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삶의 질이라는 것을 좀 따져 보면 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일자리나 교육 환경이 지방에도 만들어지면 지역에도 충분히 내려가지 않을까요? 좋아요. 그리고 이게 여기에서 자 좋은 대학 나와도 뭐 취업한데 인센티브 있다 이런 걸 없애는 사회가 돼야 돼.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으로 넘어갑니다. 아주 그냥 진행이 유려하네요. 정말 너무 유리 뿌리듯이. 예. 아니 그 13일 날 청와대에서 이번에 공개 채용했었잖아요. 그런데 블라인드 채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5개 직군에 사람들을 뽑았는데 6명 뽑았죠. 경쟁률이 44대 1이었다고요. 44대 1. 그런데 블라인드 채용을 해서 그 결과적으로 뽑힌 분들이 6명 모두가 여성분들이었다. 예. 그래서 이 블라인드 채용 얘기가 대학은 어떤가요? 그 블라인드니까 저는 모르죠. 아니 결과로 끝에 결과 나왔죠.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연세대 2명, 뭐 각 대학 1명씩 그래요? 이렇게 나왔었죠. 다 인서울이에요? 아닙니다. 지방 대학도 꽤 있었고요. 제가 기억은 못 하는데 연세대가 2명이어서 제가 기억합니다. 그렇군요. 통번역군이 이쪽 연세대였던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정인설 기자가 연세대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아닌데요? 아무튼 뭐 제가 이제 체크를 못한 거고요. 일자리 통계, 통번역, 문화해설 그리고 동영상, 포토 에디터 이렇게 5군의 그 직무군에 6명이 뽑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분포나 이런 것들은 좀 골고루 있었던 것 같고요. 이 블라인드 채용 얘기가 나온 게 결국은 그 공공기관들의 채용 비리가 문제가 되면서 공공기관들 그 블라인드 채용하자라는 얘기가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된 거죠. 그 대학 입시도 블라인드 입시하자라고 하는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뭐 얘기들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전수조사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 전수조사했을 때 이게 너무 좀 심할 정도다.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가 2,234건. 그중에 이제 44건이 수사 의뢰가 돼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수조사를 했는데 이렇다는 건 이게 중간 결과 발표란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조사를 해보자면 5년간 조사했더니 2,000건이 넘는다. 그러면 제대로 따져보면 또 얼마나 더 있겠느냐. 그렇다면 적어도 앞으로는 이런 공공부문 혹은 뭐 민간도 마찬가지지만 채용 비리는 없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자성책인데 문제는요. 이 블라인드 채용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 기존에 흔히 말하는 이제 고스펙자들, 고스펙자들은 우리가 역차별 받는 거 아니냐. 그리고 심지어 지난 그 학창 시절부터 그 좋은 스펙을 쌓기 위해서 내가 해왔던 노력들이나 뭐 내가 들였던 공이나 시간들이 오히려 반대로 그 감점의 요소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 주장들을 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어쨌든 뭐 블라인드를 하든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어떤 형태의 그 채용을 하든 이 모집 전형이라는 것에 있어서 공정성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이 얘기는 뭐 어떻게 해서든 왜냐하면 각자 입장은 또 다 따로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나올 것 같은데 이제 공정성이 확보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출신 대학을 보면요. 연세대 출신이 2명, 숙명여대, 덕성여대, 서울예대. 안산에 있는 거죠. 경일대 출신 각각 1명씩이었다. 그 채용을 담당했던 비서관이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기획재정부에 있었을 때 통상 임기제 공무원을 뽑으면 이번도 5년짜리 임기제 최대 5년이죠. 임기제 공무원을 뽑으면 서울대, 고대, 연세대 출신이 90% 이상 남성이 90% 이상이었다면서 애초에 블라인드 채용을 했다면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이 골고루 채용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았었겠나 하는 자괴감이 든다. 자괴감이 드는 게 아니라 이런 후회가 든다. 후회가 든다. 그리고 내가 이러려고 이명박근혜 정권 공무원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든다라고 하는 건 제가 붙인 말입니다. 이게 이번에 6명 모두 여성이었잖아요. 다 여성이었어요? 6명이어서 여성이군요. 여풍이 센데. 6명에서 여성이래요. 그렇군요. 여전히 6명입니다. 제가 그 회사에서 또 변호사들 여성명이에요? 공개 채용을 해보면은 정말 같은 조건에서 뭐 시험을 보든 아니면 뭘 하든 여성들이 더 뛰어난 결과를 얻어요. 손 변호사님이나 저나 큰일 났어요. 저는 그래도 저희나 손 변호사님 그래도 시대를 잘 태어나서 그럭저럭 취직했는데 그나마 아들 아빠들이잖아요. 둘 다. 아들만 둘 이상.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 회사는 직원이 5명이거든요.
100% 여성이에요. 블라인드 채용에서. 아니요. 세 분은 이제 그 식당에서 네. 그 조리하시는 분이니까 네네. 여성이고요. 네. 아 그것도 성차별적이에요, 사실. 아니요. 남성일 수도 있는 거죠. 최근 남성들도 왔다가 못 버티고 다 나가요. 어. 왜냐하면 무거운 건 다 남성들 들라 그러니까 다 나가고. 그 여성 2명은 이제 격리 파트인데 꼼꼼하게 일을 하잖아요. 네. 근데 남성 2명 있었는데 다 나가더라고. 예. 그래서 제가 왜냐면 그 사장이 우리 집사람 여성이니까 약간 성차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채용하다 보면은 왜 여성이 뽑힐까 예. 생각한 결과 이게 뭐 제가 남성이라서 여성을 우대해서 뽑는 건 아닌 것 같고 결국은 객관적인 그런 그 숫자로 표현된 거를 보면은 여성들이 뛰어나요. 그런데 이번에 블라인드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이 다 차지했다라는 걸 볼 때는 그 정말 여성이 더 우월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은 남성 여성이 몇 명인지를 아예 따질 필요가 없어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듣는 게 제 경험에 따라서 일반화된 얘기는 아닌데 저희는 이렇게 면접을 보다가 우린 블라인드 채용 뭐 이런 거 안 하는데 면접을 보다가 전공이 이제 행정직 일반직인데 예체능, 미술, 음악, 체육 전공한 사람들 무조건 뽑아요. 왜냐하면 일을 멀티로 시켜야 되는데 이 예체능 한 분들이 멀티에 능해요. 그리고 아주 센서티브하고 그러니까 그 예민해갖고 일을 잘하더라고. 고용주의 성향과 맞으면 네. 굉장히 또 두각을 나타낼 수 있죠. 정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대학에서 배운 거는 직장 나가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럼요. 네. 예를 들어갖고 그 한겨레 특종 빵빵 터뜨리는 서영지 기자. 상명대 영화과 출신이에요. 법조 출신인데. 그 독특하잖아요. 기사를 아주 섬세하게 써요. 취재도 섬세하게 하고 은큼하게 눈 깜빡깜빡하고 다가가고. 너무 편해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 특종을 많이 터뜨리니까. 알고 있습니다. 전 서영지 기자. 제 밑에 그 일 아주 잘하는 여자 변호사가 한 명 있는데 재료공학과 출신입니다. 재료공학과 출신의 변호사. 잘하더라고요. 일을. 그 정도로. 무슨 거기 공장이에요? 공장이에요. 근데 저는 이 청와대에서 했다고 하길래 근데 회사에서도 저희도 블라인드 채용을 해봤어요. 예. 근데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고 맞아요. 더 많은 노력을 예. 해야 되고 그래서 청와대에서 했다면 이 노하우를 각 기업이나 민간에도? 정말 이번에 많이 다 공개는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뽑았고 어떤 형태로 하니까 적게 됐더라. 이걸 좀 저도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좀 공감하는 이거를요? 게 공유하지 말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알려주세요. 이건 전문적으로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 헤드헌팅 회사가 이제 곧 만들어져요. 근데 거기다 의뢰하는 게 좋아요. 영세 투자해야겠네요. 영세 기업 입장에서는 돈 예. 없어서 못해요. 정말 큰 부담이고.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한 명 뽑는데 얼마 딱 하게 되면 그 비용에 신경 안 쓰고 정말 그 정도 비용 들여서 좋은 인재가 들어오면 훨씬 더 이익이에요. 근데 이제 이직이 좀 잦은 직종에서는 그것도 좀 부담이 되는 거고. 이직은 오너가 잘못해 주니까 이직하고. 그건 그렇습니다. 네. 자, 블라인드 채용이었는데 올해 채용 시장 최고 하지 않았는데 이른바 이제 그 스펙 좋은 명문대생들 사이에서 불만이 크다고 이거 자꾸 이제 우리 그 PD님 쓰는 게 PD님 명문대 출신이거든요. 왜냐면 자기도 이게 블라인드 채용해서 못 들어왔다 이런 뜻이에요. 명문대 스펙 때문에 들어온 건데 아니 그건 아니고. 아니 근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명문대 가기 위해서 가족들 자신들 무척 고생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직장 들어갈 때 명문대라고 하는 타이틀 때문에 베너핏을 좀 얻고 싶은 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회가 그랬기 때문에. 사람 계속 마음에 그거 있죠. 인지상정이죠. 계속 그 어른들이 어렸을 때부터 저도 뭐 어렸을 때 항상 뭐 너는 어디 가야 된다, 어디 가야 된다, 어디 가는 게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가 예. 그래야지 더 잘 살거나 더 좋은 직장에 간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럼요. 그렇게 해서 쌓아왔던 본인들의 어떤 노력이나 공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 블라인드 채용에 있어서 이 소위 말해서 이제 역차별.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럴 수도 있다.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인서울대학 있는 사람들 다 그런 심정일 거예요. 뭐 인서울도 인서울이면 우리 흔히 말하는 스카이라든지 예, 뭐 그 누가 봐도 좋은 스펙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 뭐 예를 들면 이번 청와대 예를 들어봐도 그 지금 사진으로 유명한 학교가 있어요. 그곳에 출신인 분이 이번에 채용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쪽 스펙을 본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모집 전형 자체가 공정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가 우선은 먼저 체크가 되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면
소위 말하는 명문대 나왔다고 해서 베네핏을 받았느냐 말았느냐 그리고 그게 공정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따져져야 될 문제지. 그렇죠. 뭐 출신을 따진다든지 아니면 스펙을 따진다든지 이게 우선시되는 모집 전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명문대 들어갈 정도는 일단 기본 그 내용 그 실력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여기서 그것도 따지고 싶어요. 명문대 들어갔다고 해서 우수한 인재다. 뭐 이렇게 또 딱 못 박아 버리는 것도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자, 내일 오후 2시 공개 방송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고요. 당첨된 분들에게 개별 연락 드렸습니다. 1시 30분부터 입장 선착순입니다. 빨리 들어오셔야 좋은 자리고요. 늦게 오시면 바닥에 앉습니다. 내일 만나요. 자, 세 분 인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정봉재 정치쇼 4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작가의 남다른 관점으로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는 시간 전 작가의 시선 같은 걸 봐도 확실히 다르다. 아하, 특별한 시선의 소유자 천혜옥 작가님. 안녕하세요. 반가. 참, 이 와중에도 늘 이렇게 웃음을 잃지 않는 우리 봉도사의 천진난만함. 그래서 제가 좋아해요. 그러니까 무슨 와중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이 외교적 환경을 보면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요. 너무 속상하죠. 예. 네. 자, 중국의 외교 결례. 그리고 난징 대학살이 대체 뭐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물론 같은 이제 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문재인 대통령 홀대받는 게 속상하고 화나고 막 그렇죠.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우리가 환대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결과가 좋은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문화 대혁명에 대해서 그 10년 우리 중국의 긴 역사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렇게 하는 이 도도함처럼 모든 거를 크게 보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크게 보면서 이야기를 전개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홀대받은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어저께 뭐 공항 면접에도 차관 복급이 나갔고 그다음에 손님 초대해 놓고 이 난징으로 시진핑은 날아가고 그다음에 어저께 저녁은 다른 집에 갔는데 아무도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혼자서 오늘 시진핑 만나는 정상회담 예습을 했다는 간단하게 식사하고 그런 걸 보면은 좀 가슴이 아프죠. 그리고 시진핑도 손님 초대해 놓고 뭐 냉장고에 있는 거 대충 꺼내 먹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준이 전화 하나 아니면 그 3M 테이프 딱 붙였다는 이런 거하고 똑같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중국에 초청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국빈 방문이에요. 그리고 국빈 방문은 국빈 방문이면 정상적으로는 그렇죠. 장관이 나와야 되고. 그럼요. 그러니까 굉장한 결례인데 근데 이제 한편에서는 이런 얘기도 해요. 왜 또 시기를 그렇게 일찍 잡아가지고 남의 집 제삿날에 왜 또 굳이 간다고 했느냐. 아, 난징 대학살. 네. 그래서 그 기념일이 있는 날에 13일에 굳이 갈 필요가 있었느냐. 그리고 올해 안에 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지만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정세가 너무 불안하니까. 워싱턴에서는 한국 전쟁 난다 뭐 이런 쪽으로 거의 왁작지껄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으로서 중국에 대해서 마지막 호소를 하기 위해서 이게 우리가 4대 강국에 이렇게 열강에 둘러싸이는 우리의 비극이지만 또 이것을 우리가 잘 넘기면은 바로 그런 위치가 우리에게 굉장한 플러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침착하게 이런 상황을 봐야 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런 상황에서 뭐 환대를 받았다, 뭐 좋게 받았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냉정하게 이 상황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그 말씀을 딱 꽂히네요. 환대를 받았다고 한반도 정세 상황이 좋아지는 거 아니다. 그렇죠. 중국이란 나라가 잔뜩 해놓고 뒤통수 친 적이 굉장히 많은 거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CCTV의 그 무례함 마치 그 앵카가 우리 문 대통령을 취조하듯이 겁박한 거나 마찬가지죠. 게다가 편집은 진짜 악마의 편집을 했고요. 그래서 저도 화가 나고 이런 아나무인 또는 중국에 이 우리를 예전에 조공바치던 나라 취급하는 것에 저도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중국이 난징 대학살 80년에 80주년을 맞은 중국의 분위기라는 것은 정말 다시 한번 역사를 소환해가지고 우리 속된 말로 결기를 다지면서 이를 왜 이렇게 뽀드득한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중국의 분위기도
굉장히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난징 대학살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중국에 예. 있나, 또 이것이 일본과 중국과 또는 미국하고의 관계, 우리나라하고 어떤 키워드인가 예.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좋다고 그런데 생각합니다. 난징 대학살로 넘어가기 전에 네. 우리 전욱 작가님도 아주 유명 방송 기자였었잖아요. 그 관점에서 기자였죠, 뭐 예, 그냥. 그 관점에서 네. CCTV 물론 자국의 이익이 있지만 언론이 네. 또 언론인으로서의 사명이 있는 거거든요. 네. 취재원에 대해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고 거기서 자기가 뽑아낼 수 있는 최소한의 내용을 뽑아내는 게 네. 핵심인데 같은 기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땠어요? 제가 보기에는 언론의 자유가 없는 기자들이 예. 더 빡빡하고 더 기자로서의 본령을 잃는다고 생각합니다. 갑질을 하는 게 진짜 언론 그렇습니다. 자유가 없는 나라 사람들 오히려 특징인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 사실 이 CCTV 앵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무슨 중국의 그 국장급이 우리나라 국장급 실무회담 할 때 불만 쏟아내는 것. 과장급의 그런 정도거든요. 근데 같은 이야기로 미국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그 수많은 언론 기자들이 우리가 아는 CNN도 그렇고 뭐 다른 ABC나 뭐 이런 데하고도 미국 방문했을 때 기자들이 얼마나 대통령에게 예우를 갖추고 나이스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예. 그들에게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품격이 있고 여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레드코너라는 영화에서도 봤듯이 취조할 때 의자도 없이 그 공안에서 범죄자를 취재하지 않습니까? 그런 중국이 갖고 있는 자유의 억압 이런 것이 이번 인터뷰에서 나타났다고 보고 저는 중국의 현실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국보다 여러모에서 규모는 작지만은 선진국이다.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인터뷰였다고 보고요. 끝까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불쾌해서 솔직히 다른 대통령 어떻게 보면은 아마 노무현 대통령 같으면 그만합시다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끝까지 참으면서 인내심을 잃지 않은 모습도 저는 상당히 감명 깊었습니다. 네. 오히려 그렇게 네. 오만하고 네. 무리하게 하는 것에 그 비해서 네. 상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인격이 더 돋보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이 왜 그러냐면 네. 많은 사람들이 속상했고 이제 우리가 그 중국의 언론 환경을 대충은 알지만 정확히 네. 잘 모르고 저렇게까지 해도 되는 건가? 중국은 보도 통제라는 게 아주 예. 구글이 안 통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중국의 무슨 CCTV 메인 그 리포터나 이런 사람들은 네. 마치 공산당 무슨 고위 간부들이 하듯이 그렇게들 하는 걸 왕왕 봐요. 고위 간부들과 같은 비슷한 대우와 그런 명예와 부를 누리고 있고 예. 또 이제 이거는 뭐 제가 특정한 경우를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만 중국의 그 부패 예. 이런 상황을 보면은 부패에는 꼭 그 여성들하고의 그 부적절한 관계가 붙어가죠. 예. 고위 관리에 대상이 그 중국의 여성 앵커인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맞아요. 그런 보도가 그 왕왕 있어요. 물론 그것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은 그게 우리나라나 또는 미국에서 가당 하기는 한 말입니까? 그럼요. 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난징 대학살. 어떤 내용인가요? 이 난징 타이틀 하는데 대학살은 내용을 우리가 잘 모르는데. 난징 대학살을 예. 우리나라에서 대학살이라고 이제 명명하죠. 예. 중국에서는 난징 도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느낌으로 오네요. 일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난징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자, 일본이 난징 사건이라고 말하는 일본의 의도를 아마 금방 눈치채셨을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교과서에 난징 사건으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러진 않았어요? 네, 잘 공부 안 하셨나 봐요. 공부 안 했죠, 당연히. 대학생을 했어요. 저는 공부하는 건 아주 뭐 팩트니까 이건 치료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요새도. 근데 이 일본은 난징 사건이라고 국제사회에서 이 명명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국가 홍보비를 썼어요. 우리의 이 일본군 성노예라는 거를 종군 위안부라는 컴포트 우먼이라는 언어로 일본이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런 말까지도 뻔뻔스럽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가 그렇게 큰 죄를 졌냐. 응? 나치가 유태인 죽인 게 600만 명의 홀로코스트인데 우리 난징에서 22만 명밖에 죽이지 않았다. 근데 중국은 33만 명이라고 때를 쓰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것도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일본의 자민당 그 국회의원한테 제가 듣고 나서 그 자리에서 제가 정말 열을 받아가지고 점잖게 몇 가지를 다 일러줬더니 이제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미국의 이 난징 그 도살, 난징 대학살이라는 건 어느 정도 일본이 이 당시에 1937년 12월에 이 난징 즉 중국의 수도인 난징을 점령을 하면서 일본의 학살, 일본의 광기 이게 그냥 아주 그냥 정점에 이르렀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의 전신인 마이니치 니찌니찌 신문에서는 어떤 기사가 실렸었냐면은 이 무카이하고 노다라는 일본 군인들이 얼마나 사람을 빠른 시간 안에 100명을 죽일 수 있느냐, 참수를 할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내기를 한 참수 배틀에 대한 기사가 나와요. 그래서 누가 100명의 목을 빨리 치나 초기록이 달성됐다. 106명과 105명. 이게 실화냐 하고 물으실 텐데 실화입니다. 그게 또 신문에 나와요? 나왔어요. 예. 이 정도로 그래서 이제 미국의 언론들은 뭐라고 하냐면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끔찍한 사건 중에 난징 대학살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당시에 난징이 정말 길바닥이 피로 뒤덮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에게 이거는 엄청난 큰 이 상처예요. 근데 이 난징 대학살을 미국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난징의 레이프, 난징의 강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레이프라는 게 이제 성폭행이라고 우리가 언론에서 순화하지만 강간이라는 커다란 이 틀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학살 이거는 최정점이 강간이에요. 사실은. 전쟁이 일어나면은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여성입니다. 그리고 일부러 집단 강간도 하죠. 그래야지 공포를 확산시키면서. 공포감 때문에 지배할 수 있다는. 그래서 종군 일본군 성노예라는 것이 일본의 국가에 의한 집단 강간인 겁니다.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레이프라고 난징의 레이프라는 말을 미국인들에게 아주 각인시킨 용감한 여성이 있었어요. 이 여성은 1997년에 난징 강간, 즉 제2차 세계대전의 대학살, 대참상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여성이 아이리스 창이라는 여성이에요. 이 여성은 이제 미국에 이민 온 대만계 중국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교육받고 하다가 정말 저널리즘을 전공하다가 이 진실을 일본이 그동안 돈과 그 인력을 통해 가지고 덮었던 이 진실을 발견하고 미국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 책을 썼어요. 이 책이 뉴욕타임스에서 거의 석 달 넘게 베스트셀러였고 당시에 영부인이었던 히러리가 이 백악관으로 아이리스 장을 초대해가지고 얘기를 들었어요. 일본이 이때 뒤집어 엎어졌었습니다. 네, 그리고 막 항의하고 난리가 났었죠. 근데 여기에서 아이리스 장은 왜 사람이 이렇게 왜 굉장히 젊은 여성이었고 30대 초반에 그러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 거를 이 인터뷰를 하면서 다 적다 보니까 그게 이제 내재화돼서 이 여성이 신경쇠약에 걸리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너무 끔찍한 얘기를 저도 이제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의 그 일본군 성노예 할머니들을 만나서 그 얘기를 들으면은 정말 그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쇠약에 걸렸고 또 두 번째는 일본의 이른바 우익들이 이 아리스 창을 뭐 죽이겠다 어떻게 하겠다 남편을 어떻게 하겠다 엄청난 협박의 블랙메일을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경쇠약이 도져가지고 결국은 자살했어요. 우울증이 심하게 그렇죠. 왔었겠네요. 자동차 안에서 이렇게 권총으로 자살했는데 참 이 모든 것이 비극이죠. 그래서 이 과정을 이렇게 볼 때 일본이란 나라가 갖고 있는 도덕성 이거는 전후에 이 철저한 자기 반성을 했던 독일하고 너무 정반대인 거고요. 그래서 이 난징 대학살이 올해로 80주년이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 이제 시진핑이 거기 안 가도 되는데 갔다 하는데 저는 갔어야 된다고 보고 우리가 한 14일쯤 갔으면은 우리 대통령이 이러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들고 그러나 중국은 어떤 경우든지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안갚음 비슷한 이 대국인데 정말 뒤끝 장렬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내를 하면서 점잖게 설득해야 되고 아마도 시진핑이 그래도 우리 문 대통령한테 좀 미안하게는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니 그리고 이미 이게 10월에 10월 31일 날
상호 그 좀 찜찜한 구석이 있지만 봉인이라고 하는 묵시적 합의가 좀 있었잖아요. 네. 그게 없었으면 지금 사드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게 묵시적 합의가 있었고 난 다음에 일부 단체 관광을 허용을 했고 네. 진척된 걸 또 되돌린 거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중국도 사드 문제로 한국에 대해서 안갚음을 하면서 결국은 이 중국인들이 유커들이 한국에 관광 오는 것만 막았지 제조업에서 우리의 부품을 쓴다든가 이런 거는 하나도 막지 못했어요. 중국의 현실, 중국의 한계를 중국도 깨달은 겁니다. 그렇죠. 우리하고 경제가 지금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하죠. 그럼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배국스럽지 않아요. 아니죠. 예. 그리고 중국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이제 근 100여 년 동안 정말 우리나라가 중국에 이번에 취급받은 것보다도 더 못한 취급을 서구 열강에 받았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쪼그라들었다. 그래서 우리도 좀 너그럽게 중국을 봐줘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대우를 받은 거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일이 된다든지 하게 되면은 중국이 지금처럼 우리를 이렇게 무참하게 없이 못 이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취부책에는 적어놓고 그러나 표정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그 전 작가님 문화적으로도 또 상당히 조예가 깊으시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땅덩어리 작고 네. 인구수 작고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네. 그 중국이 더 그 큰 규모로 성장을 하고 있지만 문화적으로는 우리가 더 대국 아니에요? 우리가 대국이고요. 예. 우리가 이제 통일 과정만 정말 합리적으로 독일의 그 반문 교사를 삼아서 잘만 한다면은 우리는 이른바 제4차 대혁명 AI 시대의 승리자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굉장히 늘 이제 낙관적인데 그 유발 그 할라리도 그랬잖아요. 앞으로 북한이 그 남한이 이제 잘 이것만 해주고 통일을 되면은 엄청나게 잘해줄 수 있을 잘 될 수 있을 거다. 왜? 지금 이제 이 전 세계 국가는 AI라는 이 어마어마한 혁명에 이걸 리셋하려면은 뭘 버릴 것도 많고 손질할 것도 많고 말하자면 이제 살고 있는 아파트 리모델링하는 것처럼 힘든데 그러니까 힘이 들지만 근데 북한은 뭐 때려부시고 할 것도 없고 그냥 맨바닥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북한이 앞으로 제4차 대혁명에서 통일 후에 한국이 설계도만 잘 그린다면은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굉장히 그 용기도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소국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장점을 살려서 여기저기 막 뚫고 가면서 전방위로 그냥 한번 우리의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주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방중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지만 청와대가 실수한 것도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저는 진정성은 그래도 시진핑의 마음속에서 보긴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친구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에 대해서 이 친구 이렇게 이 과정에서도 표정 관리하면서 오늘 같이 나하고 만나는구나. 이 정도의 인간이라면 뭐 이렇게 시진핑을 인간 취급 안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 국민들이 이 상황에서는 진영을 떠나서 또는 우리가 국적을 떠나서 인류애적으로 한번 문재인 대통령도 밀어주고 시진핑의 80주년 행사에 갔던 속사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해주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픈 역사의 날이었었네요. 그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당한 거는 우리가 당한 거보다 일본에 의해서 당한 거보다 스케일에 있어서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그러네요. 근데 당시에 그 저도 아이리스 장의 책을 이제 읽어봤습니다마는 저도 그날 잠이 안 왔어요. 거기에 나오는 걸 보면은 방송에서 여러분들 오늘 저기 점심 못 드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우리말로 번역이 돼 나와 있나요?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저도 이렇게 아이리스 장을 검색해보면 나오겠네요. 아, 그럼요. 전 그 미국에 있는 친구가 이거 꼭 읽어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선물 받아갖고 읽은 거예요. 네. 그리고 미국인들이 특히 인권에 대해서 관심 있는 미국인들은 우리나라에 번역이 됐군요. 역사는 누구의 편에 서는가. 이게 너무 순화된 제목이다. 하여튼 너무 가슴 아픈 책이에요. 여러분 꼭 읽어보시고. 네. 이런 책을 근데 그 공감 능력이 좀 그 남다른 사람들 이런 거 힘이 들어서 못 보잖아요. 이런 책들. 저는 그래서 무서운 영화를 못 봐요. 공포 영화를. 그리고 이제 이런 책을 읽으면 그날 꿈에 꼭 꿔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책은 오전에 읽는다든지 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제가 감옥 살 때 무슨 의자라고 하는 그 쌍차 해고되고 그 해고된 사람들이 20몇 명 이렇게 죽어가는 그걸 감옥에서 보는데 한 일주일 동안 눈물이 나서 못 보겠더라고요, 책을. 그런 일 있죠. 저도 예. 그런 경험한 적이 있고. 그냥 해고로 끝나면 그렇죠. 되는데 해고된 사람들이 한 20몇 명 계속 네. 자살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고 나서 한 5년 동안은 그 아이의 그 생명체에 대해서 굉장히 여성들은 이렇게 어태치도 돼 예. 있다고 할까 밀접하게 되기 때문에 이 길거리에 이렇게 가다가 애가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울고 그러니까, 있어도 그것만 봐도 가슴이 아파서 막 눈물이 나오고 여성들한테는 그런 게 있는데 아마 아이리스 장도 자신의 나라 모국인 중국에 대한 모성애로 아하. 그 난징의 대강간을 저는 썼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네. 그래서 모성애라는 거는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많은 것을 고발했고 가장 많은 것을 말하자면 고쳤고 그런 중요한 거죠. 네. 어렸을 때 애 키우는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이해를 못했거든요. 아, 네네 맞아요. 결혼해갖고 이제 네. 애를 낳으니까 이해하는데 네. 특히 이 아이들이나 인류애에 대한 감수성은 여성분들이 훨씬 더 깊은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왜냐하면 아이를 낳으면서 여성들은 한 생명을 낳는 거에 대해서 체험을 절절히 하니까요. 아유, 예. 네. 0252님 전 작가님 같은 50대 여성으로서 정치 시사 모든 걸 너무 지적으로 때론 냉철하게 풀어주셔서 너무 존경합니다. 아유, 과분하세요. 자, 손윤정님 전 작가님 나오실 때 봉도사님 표정이 제일 밝은 것 같아요. 연상의 여인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손윤정님? 손윤정님 손씨여서 손오공 같은 예시력 있는 건가? 참 예쁜 이름 갖고 계시네요. 손윤정님. 자, 양혜진님, 김희영님이 문자로 책 제목 다시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역사는 누구의 편에 서는가? 네. 아이리스 장. 네. 예, 좀 기회 되시면 한번 보고 중국이 이런 아픈 역사의 현장에서 불가피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했지만 갈 네. 수밖에 없었던 역사의 슬픔 현장에 있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이 난징 대학살에 대해서 예. 이 노대사도 보내고 예. 그다음에 우리는 아픔을 공유한다 이런 말씀은 우리가 오히려 대국이라는 이렇게 홀대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요. 그런 점잖은 예. 말씀을 했다는 거 저는 굉장히 적절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막 무리하게 군 사람 앞에 그 무리함을 당한 사람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이럴 때 얼마나 멋져요. 그렇죠. 나 열받았어. 뭐 예. 이거 뭐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너무 결례를 했으니까요. 예, 전 홀대를 작가님 했고요. 인사하시고요.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예, 날씨 저는- 추운데 건강 조심들 하시고요. 예, 저는 내일 오전 10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땡큐. 피